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 김도연입니다. 오늘 코인 즐겨찾기에서 준비한 소식은요. 이영식의 핫코인과 칸트의 차트 분석,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 대한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요. 제가 인슈어리움 회사를 다녀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기업 여기어때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아프거나 다치면 뭐부터 생각나시나요? 저는 보험부터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이곳에 블록체인과 보험을 접목시킨 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팀인지 저와 함께 지금 가보시죠. 우선 시청자분들한테 대표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토와 인슈어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태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슈어리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슈어리움은 이제 보험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고요. 이제 보험사들과 보험에 관련된 이제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혁신적인 보험 상품을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이런 블록체인 상에 보험을 접목시킬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프로젝트와 좀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5년 동안 이제 직토를 하면서 여러 보험회사들과의 관계를 갖고 거기서 필요한 니즈를 굉장히 파악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었고요. 단순히 이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실사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인 만큼 팀 소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팀 자랑 좀 해주시죠. 팀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랑 서한석 대표가 이제 저희 공동 대표고요. 저희는 계속 어떻게 보면 직토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크게는 이제 개발팀에 지금 총 6명 정도가 계시고 있고요. 블록체인 전문 개발자분도 계시지만 보험사들이랑 직접 어떤 API나 SDK를 개발하시는 원래 그런 기존 트레디셔널한 개발자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케팅 팀 역시 꼭 블록체인을 홍보하는 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사들한테 나가고 그리고 그런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저희 플랫폼을 마케팅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비즈니스 디벨로퍼들 미팅을 항상 하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설정하는 그런 BD 팀들이 있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팀들 저희 어떤 업무를 많이 도와줘 서포트해 주시는 오퍼레이션 팀으로 돼 있어서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인슈어리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인슈어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자들이나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보험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좀 느린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실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B2B 플랫폼을 빠르게 좀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B2C 플랫폼을 확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성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는 기술과 금융을 결합하는 것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 금융을 합치고 이제 현재 갖고 있는 법들 그 위에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굉장히 자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코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오늘 가져온 코인은요 예뻐지는 코인입니다. 화장품과 여러분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바로 코스모 체인입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코스모 체인은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화장품 사용 경험을 리뷰로 올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보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뷰티에 관련해서 의미 있는 가치 전달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죠. 코스모체인은 현재 뷰티 SNS 코스미를 운영 중인데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실제 하루 이용자 수가 몇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 우리 모두 화장품 사용하잖아요. 코스모체인은 여러분들의 생생한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고 좋아요, 싫어요 등의 보팅 형식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면 코스모 토큰으로 보상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좋아요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또 이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직접 코스미를 사용해봤습니다. 이게 코스미 앱이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정보 등록창이 보이는데요. 피부 타입을 정하고 피부 톤을 정하고 피부 고민을 3가지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건성 살고 있으니까 인생을 건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피부 톤은 제가 봤을 때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애매한데 중간 톤 정도로 하겠습니다. 피부 고민은 건조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탄력이 사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없을 수 있어서 있고 블랙헤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선택해서 저장을 딱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저희 등록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최신 PD 같은 것들이 이게 있는데 이렇게 진짜 직접 리얼 후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남성 스킨을 한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남성 스킨 그리고 완료를 딱 누르면 남성 스킨에 관련된 것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것들 뭐 스킨케어 귀찮으신 남성들 이것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에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를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든 싫어요를 눌러도 보상을 받는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갑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100 코스모 코인이 들어와 있는데 왜 100 코스모 코인이냐면 제가 프로필 등록했을 때 50 코스모 코인 그리고 피부 기초 정보 등록을 했을 때 50 코스모 코인에서 이렇게 100 코스모 코인이 들어왔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만큼 사용화된 팁이 현재 있나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직접 써보고 든 생각이 사람들이 아직 조금 잘 몰라서 그렇지 알기 시작하면 더 폭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있다 보니까 카카땡, 라땡 이런 대기업과 화장품 기업들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코스모체인은 실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최초의 ICO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 라흐와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동 개발 중인 아이콘과 서비스 프로바이더 파트너십도 맺고 있습니다. 또 코스미는 글로벌 팁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성을 보유한 서비스로 현재 파일럿 테스트 론칭 7주 만에 데일리 액티브 유저 만여 명, 가입자 수 3만여 명, 누적 콘텐츠 7만여 건을 확보하며 가장 실체 있는 DF 서비스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스미는 해시드, GBIC 시그넘, 카카오 등 글로벌 크립토 커런시 펀드로부터 ICO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역시 좋은 코인은 다 알아보는군요. 이상 영식이처럼 예뻐지는 코인 코스모체인이었습니다. 불금이에요. 이번 주 정말 춥다고 합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의 차트 교실입니다. 오늘은 벌써 5회차인데요. 지난 4회차 때는 캔들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5회차 때는 그 지난주의 것들을 토대로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을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예제들을 준비해 보았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의 모습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입니다. 기본 패턴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인데요. 장대 양봉부터 한번 보시면 시초 가격 대비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며 종가 마감한 캔들입니다.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매수세가 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장대 음봉으로서 시초 가격은 고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가는 시초 가격 대비 최저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랫꼬리와 윗꼬리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주가의 매도세가 강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역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대 양봉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예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일직선을 유지해 왔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주가가 반전되며 시장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강한 매수세의 장대 양봉은 시장의 하락선을 반전시키며 추세 전환을 하는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역시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한다 라고 한다면 매매 전략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시간으로도 가져볼 수 있고 시장 전환의 기대 심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선이죠. 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하락세가 보여지는데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 있어서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러한 큰 양봉들이 출현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예제는 장대 양봉이 고점에 출현한 모습입니다. 다른 캔들들은 윗꼬리들이 전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장대 양봉으로서 고점에서 출현이 되었다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구나라고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장대 양봉이 무조건적인 상승의 요인은 아니다. 장대 양봉이 상승의 요인은 맞지만 고점에서 출현했을 때는 한 번 더 조심을 해봐야 한다.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저항을 돌파해내는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실 차트의 그림은요. 장대 음봉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가가 일직선을 유지하다가 내려왔었고 나름의 지지를 한 후에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고점에서 엄청난 매도세가 출현하며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전혀 없는 장대 음봉이 출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점에서 굉장히 큰 수익 실현을 한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을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의 흐름상 크게 하락을 하며 꺾이고 있는 모습 역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보실 차트의 그림은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 그림의 고점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쉽겠고요.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서도 장대 음봉이 출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출현하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바닥권으로 향해 있지만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둘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점 부근 바닥권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의 움직임 역시도 고점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처럼 저점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을 때 역시도 한번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다가 이후에 나타나는 장대 양봉 이런 것들이 보이실 때마다 매매 전략을 수정해 나가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캔들의 두 가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두 가지만 가지고도 시장의 반전세 그리고 시장 추세의 전환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캔들 두 가지만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알고 계셨던 분들도 스치고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 모르셨던 분들도 꽤 유용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꼭 다음 주에도 시청 부탁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칸트의 차트 교실이었습니다.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눠볼 게스트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제미니스의 이윤희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개발회사 제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윤희입니다. 네, 다음 게스트는요. 블록체인 개발을 맡고 계신 블록소스의 이동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블록소스라는 외주 개발 회사 및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는 이동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암호화폐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비트코인 캐시 해시 전쟁 어떻게 보셨나요? 11월 달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 진영하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사토시 버전 진영하고 굉장히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의 경우에는 단순히 블록체인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땡글을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의 반응을 보거든요. 네. 근데 반응을 보면은 이제 누가 옳다, 그러다, 찬성이다, 반대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회원분들이 접속하는 수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평소에 비해서 한 50% 정도 회원분들이 많이 몰리시면서 비트코인 캐시 전쟁의 이슈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동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이슈를 여기 와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비트코인.com이라고 비트코인 캐시 로저버의 이제 그 팀의 이제 한국 담당 분이랑 이제 약간 이메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쪽은 이제 원래 6개월마다 진행되는 업데이트에 있어서 크레이그 박사가 이쪽을 협박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잘 막아냈다라고 그쪽 측은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어찌 보면은 늘 하던 프로세스에서 이제 반대파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원래 주최를 하던 그 단체에서 잘 방어를 하고 진행을 해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어떤 의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면 싸움인데 다른 의미로는 뭐 늘상 있는 프로세스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비트코인 캐시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를 겪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떤가요? 사실 현재 전체적으로 많은 일단 코인 가치들이 하락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도 어제 뭐 140불 이렇게까지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전체 마켓캡도 상당 부분 내려갔거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사이에 뭐 거의 50% 가까이가 빠졌던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하드포크 상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잖아요. 하드포크가 시작되고 약 2시간 후에 ABC 진영이 체인 6개 블록을 앞서면서 비탈릭과 로저버가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게 6 컨퍼메이션 비트코인 합의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6컨펌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블록이 6개가 앞서면 이 블록은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사실 블록이 단순히 길이만 길다고 안전한 건 아니고요. 그거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채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의 공격이 사실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공격자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림 한번. 네, 그림.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이제 블록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동시에 두 진영에서 블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있는 블록과 위쪽에 있는 블록이 생길 수 있는데 아래쪽에서 2개의 블록이 생기고 위쪽에서 3개의 블록이 생겨버리면 만약에 누군가 나는 아래쪽을 지지할 거야 라 했던 사람도 위쪽에 있는 블록 때문에 자기의 거래가 무효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거래소에 입금됐던 것들이 다시 다 취소되고 다시 오입금되고 재입금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코인이 생기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자의 역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확률이 달라집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은 만약에 공격자가 전체 채굴량의 10%를 차지한다면 확률적으로 6번의 블럭이 6개가 길면은 공격자가 그거를 쫓아와서
가짜 블록으로 바꿔치기할 확률이 0.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공격자가 전체의 10% 차지한다면. 하지만 공격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한다면 0.1% 미만 떨어지려면 25블럭이라는 길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ABC 진영이나 SV 진영이 블록 해시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장악했다, 완벽하게 해시현지 이겼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왜 굳이 6이라는 숫자가 나왔냐 하면은 그거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프로그램 자체가 6 컨펌이 되면은 그래 너의 블록을 인정해 줄게 해서 전통이 가능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예전 초기 버전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 1 컨펌만 나도 이제 코인을 보낼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6 컨펌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블록 해시 전쟁이 끝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체인을 이루던 해시 파워의 분열은 사실 비트코인 캐시라는 체인의 안전성과 보안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치로 본다면은 네. 비트코인 전체의 수치가 43이라고 치겠습니다. 43. 네. 비트코인 전체의 수치가 43이라면 비트코인 캐시의 수치는 4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ABC 진영과 비트코인 사토시 버전 진영이 모두 4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서로 4 하고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방에 의한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태어날 때부터 퍼블릭 체인이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받고 그걸 방어하면서 살아나온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주 작은 10%의 공격자, 1%의 작은 공격자라면 그냥 무난히 공격을 방어하며 넘어갔는데 네. 이번 건은 거의 ABC와 SV가 4대4, 거의 1대2의 비율로 비등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느 한쪽이 너 죽고 나 사자 라는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공격을 감행한다면 네.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대표님이 되게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수식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그 어택 확률을 풀어보시면 이게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51%를 선점한 상태를 유지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따라잡히게 돼 있거든요. 6블록이 됐던 7블록이 됐던 처음에 6블록이 나왔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처음에 엑시던틀 포크라고 해서 하드 포크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거 말고 어쩌다 보면 동시에 블록이 같이 찾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또 같이 찾아질 수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인데 6번째까지 갈 확률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6포크가 되게 중요한 거, 6 컨펌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체는 51%만 선점하고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사실 막가파식 공격을 할 확률이 있나요?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쪽 양쪽 팀의 재량이지만 네.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해본 건가 비트코인 ABC, 그러니까 비트코인.com 측에서는 이제 뭐 그런 의도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크레이그 박사가 어떻게 뭔 선택을 할지는 그거는 아직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럼 이 둘의 전쟁으로 현재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도 매우 불안정해요. 거래소는 입출금 지원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되게 불안한 상태일 것 같은데요. 현재 리플레이 어택 방지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리플레이 어택 방지는 사실 개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는 비트코인 ABC야라고 숨어 있으면서 실제로 SV 노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개인은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래소에서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형 거래소도 이것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거래소에는 코인의 종류가 뭐 적으면 50개, 또 많으면 뭐 100개, 200개까지 코인을 관리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코인들 중에서 단지 비트코인, ABC, SV 그것 때문에 거래소의 모든 관리 인원을 그쪽에다 투입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거 갖다가 리플레이 어택을 이제 완벽하게 다 막아주려면 사실 출금 지갑 쪽만 바꿔치기 하러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거래소에서 관리하던 콜드 월렛, 웜월렛, 핫월렛 몽땅 다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회사의 최고 관리자부터 네. 말단 실제 개발자까지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거를 개발을 진행해야만 리플레이 어택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금방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금방금방 빨리빨리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안전하게 한 달이 이런 식으로 아마 개발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실제 리플레이 어택이 다 방지 다 되어서 소비자, 회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올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크레이그 라이트는 ABC 측에서 체인에 리플레이 어택 방지 코드를 삽입한다면 똑같은 코드를 삽입해서라도 체인을 분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동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게 리플레이 어택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A 코인이랑 B 코인으로 분리가 됐을 때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이제 리플레이 어택이거든요. 그래서 A 코인이랑 B 코인이 우리가 분리될 때 이제 서로를 다르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장치를 넣자라고 하는 게 리플레이 어택 방지인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평화로운 독립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무조건 한 명을 죽이겠다라는 마인드를 갖는다면은 리플레이 어택 코드 네가 뭔가를 넣으면 난 똑같이 해버려갖고 그걸 안 되게 만들어버릴 거다라는 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발언이었죠. 네. 평화롭게 보내줄 생각이 없다. 네. 그런 발언에서. 여기에 제가 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나는 ABC가 정통이야. SV는 쓰지 않을 거야 라든가 네. 또는 나는 SV가 정통이야 ABC는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어느 한쪽만 쓴다면 리플레이 어택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리플레이 어택은 단지 뭐냐 처음에 있던 비트코인 캐시에서 구분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비트코인 ABC와 SV가 있는데 그렇죠. 캐시에서 ABC와 SV 두 개로 분리가 되면서 나는 캐시를 ABC로 그냥 계속 쓸 거야. 네. 문제가 없는데 거래소에서 둘 다 올려주면 나한테 돈이 되니까 네. 나는 양쪽을 다 쓰고 싶어요 라는 욕심에서 네.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SV 곧 죽어서 없어질 거야. 가치가 0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네. 신경 안 쓰고 쓰면 됩니다. 아, 사실은.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BC를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들을 MT 블록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네. 사실 좀 상당히 공격적인 말처럼 전 들리거든요. 모든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예, 여기 empty 공격이라면 말 그대로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원래는 블록체인을 딱 만들 때, 블록 만들어서 전파를 할 때 그 블록 안에는 모든 사용자들의 거래 내역이 담긴 트랜잭션이라는 것들을 블록에 넣어서 전파를 해주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네. 예, 그 트랜잭션을 넣어서 전파를 하면서 제일 상단에 나는 이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12점 비트코인을 나한테 줘. 라는 식으로 해서 코인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51%의 해시 공격이 있다면 또는 그거 안 되더라도 한 10%의 해시 파워만 있다면은 네. 나는 그 네트워크의 블럭을 10개 중에 하나는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나는 블럭을 만들겠지만 트랜잭션은 담아두지 않을 거야. 네. 그리고 난 빈 블럭만 만들 거야. 라고 한 것을 empty 블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해시 파워가 강한 사람이 empty 블럭을 무수히 한 10개, 20개, 30개 연속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네트워크의 모든 전송이 다 막혀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네. 예, 그것을 empty 블럭이라 하죠. 네. 그러면 소규모 코인에 대해서는 전송이 다 막혀버리는 일이 생겨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의 전체 크기는 43이에요. 네. ABC 크기는 4, SV의 크기 4. 그런데 다른 알트코인의 크기는 0.1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SV 진영에서 나는 크기가 4가 있으니까 이쪽에 0.5만 다른 코인에 보내도 그 코인에 있는 모든 블록 생성을 다 비워버리게 만드는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이게 모종의 태그라든지 동시 처리가 가능해지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이제
어찌 보면 초기 버전의 그런 블록 형태를 띠고 있는 네트워크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안전한데 그거 좀 뻣뻣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보통 이제 처리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개가 쌓이면은 이게 뭐 동시에 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넣은 트랜잭션이 빈 블록에 밀려서 한 훨씬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처리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코인 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SV 쪽에서 노렸던 비트코인 생태계 전체를 접수하는 그런 도발은 사실상 실패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재 많은 거래소에서 BSV 토큰을 거래하고 있는 이상 이번 하드포크의 최대 수혜자는 BSV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일단 많은 거래소에서 사실 이제 SV를 내리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그런 뭐 인지도를 알렸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 인지도가 조금 패배를 하면서 아마 좀 더 가짜 사토시라는 레벨링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비탈릭이나 뭐 여러 번 비난을 받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사토시가 패배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잘 안 들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리고 본인이 사토시라는 얘기 자체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게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중국의 암호화폐 투자자 천웨이싱은 이번 하드포크가 ABC랑 SV 간의 치킨 게임으로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 탈중앙화가 훼손된 실패 사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암호화폐가 정말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마지막 ABC의 막판 뒤집기의 해시파우나 고래들의 어마어마한 보유량만 봐도 사실 이게 정말 탈중앙화로 표현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앞부분의 질문보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게 조금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완벽한 탈중앙화를 꿈꾼 그런 암호화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이제 비트코인 ABC, 네. 비트메인 측에서 전용 채굴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네. 전용 채굴기를 최초에 만든 게 이제 엔트마이너에서 엔트입니다. 개미.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미 채굴기라고 불렀었죠. 네. 그러다가 좀 더 전기를 싸게 들여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엔트마이너 S1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네. 초창기 버전이었거든요. 2013년에 땡글에서도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걔는 좀 컸습니다. 크기가 한 요만하게 되고 전기 많이 나거든. 걔를 이제 왕개미 1호라고 불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네. 대표님 웃으시네요. 2013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한창 유행한 게 2013년 11월이었고요.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피크를 친 게 12월 달에 코빗에서 144만 원까지 네. 찍고 그다음에 천천히 하강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비트맨에서는 그 AG라는 기계를 계속 만들었어요. 네. S1, S2, S3, 현재 뭐 S9, S11 다 만드는데 그러면서 초창기에 분산화되어서 채굴하고 분산화되어서 블록을 만들고 했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좀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메인에서 직접 채굴장도 운영하고 채굴풀도 운영하고 채굴기도 판매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너무 한쪽에 많이 집중된 형태를 발전시켰어요. 사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원래서는 나와서는 안 될 물건이었었거든요. 사실은 네. 비트코인 캐시로 나와서는 안 될 물건이었는데 워낙에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본을 투입해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걸 만들어낸 아류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돼야 암호화폐 쪽에서는 특히 퍼블릭 체인에서는 네.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 백서에 나온 의도에서 제가 느낀 점은 뭐 이건 사실 팀마다 다 다른 해석이 있겠으나 저는 거기에 가장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점점 전자상거래, 그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점점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중개자가 필요 없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지불수단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은 너무나도 많은 피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실 원래 저는 이제 그게 이거 지불수단으로서의 중심이라고 보고 이제 중개자가 없이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서 탈중앙화를 거론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일단 지금 뭐 체인이 분리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체인이 자유롭게 분리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중앙 단체가 있었다면은 체인이 분리되는 게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상은 이게 코인이 어쨌든 거의 투표처럼 유저들이 이제 커밋을 하는 건데, 물론 모두가 다 같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들인 사람은 이 네트워크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리소스를 많이 들어서 마이닝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더 강한 어찌 보면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네트워크가 싫으면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떠나서 새로운 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거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면은 그쪽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어찌 보면 중앙화된 세력이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는 한.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유롭게 나눠지고 여러 갈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질문으로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세력들의 싸움이라는 게 좀 투자자들한테 확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떠나기 시작했잖아요. 암호화폐 자체에 좀 신뢰를 잃었는데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면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적게 가도 괜찮다는 건가요? 많은 정보를 하기보다 여기서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는 건데, 이제 한마디로 여기서 개념 자체는 어쨌든지 모두가 다 같은 보트를 갖게 되면요, 실명 인증을 해서 연동을 하지 않는 이상 뭐 내가 지갑을 잔뜩 파갖고 보팅을 하는 방법도 한 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스패밍인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런 스패밍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네트워크를 보존하고 싶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는 이 네트워크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많이 들였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를 투자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POS가 됐던 작업 증명이 됐건 내가 리소스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권한을 주는 게 이거에 기본적인 깔려있는 시스템적인 구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마음대로 컨트롤해도 되냐라고 그러면 그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지 가장 좋은 대안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 네트워크가 잘 유지되고 잘 형성되는 거에 가장 많은 그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결과적으로는 여기다 비용을 많이 넣은 사람이 컨트롤을 갖게 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싸움이 사실상 기술과 최종 사용자의 선택이 아닌 약간 힘과 자존심의 싸움, 누가 더 세? 내가 더 세? 약간 이렇게 서로 계속 트위터로 논란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들도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SV 진영 측과 이제 ABC를 본다면 사실 먼저 이걸, 물론 ABC 입장에서는 작년에 8월 1일 날 새롭게 이제 최초 나온 거였잖아요. 하지만 최초 나온다 해도 거기서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새롭게 만드는구나. 그냥 말씀대로 얼마인지 포크할 수 있어. 만드는구나. 그리고 거래소 몇 군데 섭외해서 우리 ABC 상장시켜줘. 그럼 회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의 자산이 증가했네. 뭐 누구나 뭐 윈윈하는 사실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SV는 예전에 ABC가 캐시를 떨어 나온 것은 양상이 다른 게, 이건 분명히 네가 가지고 있는 ABC를 내가 가져갈 거야 라는 입장이거든요. 약간 하드포크의 본질이 변질된 것 같아요. 정말로 누구나 이거 갖다가 포크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이제 이동재 대표님 말씀대로 그냥 ABC에서 나는 SV 새로 만들 거야 나갔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용자에게 다 해피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SV 나간 것도 아니고 또 같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싸움을 걸은 모양새가 돼요. 그럼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천사냐 악마냐 두 가지 정말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사토시 비전의 그런 의미에 따른다면 네. 정말 천사예요. 네. 왜냐? 탈중앙화를 하고 싶어하는 모든 채굴자들이 많거든요. 모든 참여자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비트메인 그 엔트풀 쪽은 너무 과점 주주기 때문에 네. 분배하기 위해서 좀 이런 SUV 같은 이미지가 필요해 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반면에 SUV가 진짜 마케팅 이런 식으로 노이즈 마케팅해서 전 세계에 SUV란 이름을 한 방에 쫙 퍼뜨리고 모든 거래소에 정말 상장 피 하나도 안 들이면서 SUV라는 코인을 확 상장할 수 있게 만드는 마케터인 거나 어느 쪽이 진실이냐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아직 없겠죠. 예, 네.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지. 그리고 본질이 보일 테니까요. 그래 본질은 보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까. 어느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천사냐 악마냐도 사실 모르는 게임인데 아직 그 접근 방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서로 누가 더 옳냐 그르냐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싸움으로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자신들의 피력을 하고 너네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어 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감정 싸움에 더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라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말씀을 더 드린다면 ABC 측에도 제가 안타까움을 제가 금치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저는 항상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하이퍼레저든 항상 소스 위주로 저는 항상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개발자들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합니다. ABC가 작년 8월 1일에 포크되어 나온 이후로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의 생태계 개발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냐라고 말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풀 운영과 그런 해시 레이트 올리는 거에 집중하는 것만 하지 말고 또 다른 블록체인 개발 쪽을 같이 해왔더라면 이런 SV 측의 공격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ABC 쪽도 명분이 없거든요. AB도 단지 나는 해시가 높아. 라는 거 하나와 나는 자금이 많아 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힘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 원몰 같은 거를 ABC에서 이제 임플리먼트를 하고 8월인가 9월인가 한번 얘기를 했을 때는 그쪽에서 이제 개발자 관련된 미더비라든지 해커톤 주최 같은 걸 하고 싶으니까 저랑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둘이 사실 다른 만약에 그렇게 해시 파워를 빌드업을 못했으면 또 ABC 측에서 지지 않았을까 이번에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을 애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뭐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까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로저버와 우지안이 ABC 쪽에 이제 줄을 섰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댓글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읽어주세요. 이동재 대표님 정말 아는 게 많으신 듯. 아까 로저버 측이랑도 직접 연락하시는 것 같던데 로저버 측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로저버랑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로저버 측에 이제 한국 담당분이랑 말씀을 했는데 비트코인닷컴의 결국 한국 당담자분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담당자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어쨌든 공식 입장은 이게 크레이그 박사가 이제 사실 로저버를 이제 협박하고 비트코인닷컴을 협박하고 6개월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는 반대하는 거겠지만 거기서 이제 협박하고 공격하겠다 협박하는 거를 우리가 그 공격을 성공적으로 잘 방어해냈다. 라고 이제 그게 이제 공식 입장이고 매우 만족한 상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공식 입장에서 막 많이 벗어났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게 뭐 정답에 가까운 것 같은데, 뭐 일단 결과는 저는 이미 결과는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6개월마다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 하드포크에서 솔직히 또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6개월마다 이런 일이 있고 또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또 휩싸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들의 개인적인 소견이 궁금해요. 6개월마다 하드포크가 예정된다고 해도
이런 일이 생기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용어의 정의가 조금 필요한데요. 네. 이제 하드 포크라는 것과 포크가 낮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런 경우는 임의로 포크를 시킨 거예요. 네. 강제적으로 포크를 시키고 포크가 난 거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하드 포크라는 것은 나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우리 블록체인을 좀 더 가다듬어서 좀 더 새롭게 만들 거야. 라고 개발진 측에서 만든 것을 하드 포크라고 합니다. 네. 예, 또는 그 기간 동안에 블록체인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네 그런 걸 바로 잡고 또 버전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것도 하드 포크라는 거고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하드 포크 싸움이죠. 그렇죠. 예, 네. 하드 포크가 6개월마다 발생한다고 해도 네. 강제로 걔를 하드 포크 싸움을 생길 것이냐 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6개월이 아니라도 당장 3개월 후라도 누군가가 나는 하드 포크 싸움을 걸고 싶어. 하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6개월의 하드포크 예정과 이런 싸움이 생기는 거는 전혀 무관하다. 네, 이게 비트코인 캐시의 탐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네, 얘기하고 싶으신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또 어떤 의미로 보자면 네. 사실 한 번 이렇게 만약에 싸움을 걸었다가 지면은 거기서 기회비용이 엄청 발생하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똑같이 마이닝해서 돈 벌어서 이제 그런 마이닝 툴 더 사고 또 더 네. 벌고 더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거에서 한 번 져서 이제 이게 빵꾸가 나면은 속된 말로 구멍이 나면은 그 자본 흐름에 있어서 그러면 사실 다음 싸움에서 또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획기적으로 아군을 더 보충하지 않는 이상. 네. 네, 어느덧 코인 즐겨찾기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인 즐겨찾기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네, 지금 캐시와 ABC, SV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은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너무 급등하고 너무 급락하지 말고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가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그냥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가격이 출렁이고 하는 건 거시적으로 보면 다 시장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 부정적이라는 거 보지 않고 일시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기반 기술이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전에 중앙화된 서버 방식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모종의 이제 연결된 방식을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 방식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AI처럼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만 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냐 길어지냐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들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저 윤송아 씨를 대신해서 이번 주 코인 즐겨찾기 진행 맡게 됐는데요. 정말 영광이었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 같이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에도 찾아주실 거죠? 모두 다음 주에 또 봐요. 고맙습니다.